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얘네 집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나서. 너 왜 이러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조금 어차피 투표는 꿈이니까. 말이 내 맘처럼 안 나와. 말이 똥처럼 나와.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난 서민의 일꾼이다. 야, 내가 서민의 일꾼은 아니잖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고라파지게 마련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문화를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영화 정직한 후보를 통해서 선거의 경제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선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전임자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자로 그 자리를 똑같이 채우는 행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인데요. 특히 재보선은 대표적인 제로섬 게임입니다. 사고로 공석이 된 자리에 자녀 임기를 채울 사람을 뽑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선거가 끝나면 자리를 채워줄 뿐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4월 7일은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일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결과는 여당의 역사적 참패, 야당의 희망적 승리로 끝났죠. 여야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한 개인적 평가들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재보선이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였다는 건 여야 모두, 우리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왜 자꾸 더티한 네거티브 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보고요. 대안도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일단 현대 민주주의에서 네거티브 선거가 강해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제로섬 게임을 선거판식으로 설명하자면 너 죽고 나 살기 게임이라는 거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행정명령이란 걸 발동했죠. 경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재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자는 내용이었죠. 이때 바이든의 의도는 미국이 완제품부터 부품까지 전부 다 만들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중국만 제외하고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이 설계, 제조, 조립, 판매를 나눠 갖자는 얘기죠.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분배해서 극대화한다는 자유무역의 핵심을 이번에 적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전형적인 포지티브성 게임입니다. 너와 나가 더하면 1 더하기 1이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정치적 선거는 여야가 겨뤄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서 무슨 무란 없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정치 분야입니다. 선거를 거듭해서 부가가치는 늘지 않고 비용만 증가하면서 결국 승패만 갈리는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선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로섬 게임에선 상생협력의 개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재보선이 전형적이었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선거 전문가들의 현실 인식이죠. 그런데 영화 정직한 후보는 이 전제를 깹니다. 이 영화 안에서 라미란 씨가 연기한 주상숙은 3선 의원이고 이번 선거에서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라미란 씨가 연기한 주상숙이 바로 전형적인 이런 거짓말쟁이 정치인인데요. 한마디로 네거티브 선거의 달인입니다. 네거티브를 잘해야 중진 다선 의원이 된다는 건 글쎄요, 서글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속당을 대표해서 저격수로 나서야 하는 것도 중진 의원의 몫이기도 합니다. 정책 선거만 해선 절대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건 선거를 거듭할수록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정직한 후보의 정치인 주상숙은 해도 너무한 정치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악의 거짓말은 친할머니가 급사했다고 한 것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동정표로 재선까지 됐었죠. 그리고 이걸로 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거짓말로 할머니들을 내세우는 여성 정치인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그런데 주상숙한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만 말하게 되죠. 방송에서도 유세에서도 사실만 말하기 시작하면서 선거전이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를 못하게 된 정치인의 상황을 아주 코믹하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앞서 짚어드렸다시피 사실 현실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못하면 대체로 패배합니다.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양당의 공약이 그리고 정책이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양당제 국가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됩니다. 선거가 다수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당 모두 평소에는 각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도끼리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죠. 그것이 정당의 조직표라고 설명됩니다.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조직표로 동원된다라고 하는 건 집토끼로 평소에 잘 길렀던 적극적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3지대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렇게 양당이 평소에 기르는 집토끼 유권자들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집토끼보다 중요한 게 산토끼입니다. 산토끼는 결국 중도의 스윙 보터들이죠. 양당 모두 중도를 겨냥한 선거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공약들을 마구 카피하게 되죠. 그럴듯한 네이밍으로 포장지는 살짝 바꾸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용은 비슷비슷해집니다. 이렇게 경쟁 정당이 서로를 닮아간다는 걸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호텔링 이론인데요. 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은 논문 경쟁에서의 안정성에서 서로 거리의 양 끝에서 마주보고 있는 가게가 경쟁을 거듭하면서 위치와 메뉴가 서로 닮다가 결국 바로 옆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는 걸 경제 이론적으로 설명해냈습니다. 호텔링 이론은 현대 선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두 가게의 위치와 메뉴가 같아지면서 남은 경쟁 요소는 네거티브밖에 없게 된다는 것도 현실이죠. 호텔링 이론은 양당제 정치 구도 안에서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쏟게 되는, 결국은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산토끼를 추구하게 되는 현대 선거전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지난 4.7 재보선이 전형적으로 이랬습니다. 여당의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 서울 신발장 선거다 또는 생탁탕 선거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동산 집값, 세금 선거였는데 여당은 이런 이슈에서 별로 할 말이 없게 돼버렸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LH 사태 또는 청와대 부동산 이슈까지 부동산 해법을 내세워야 하는 선거였는데 야당한테 선점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중간지대, 그러니까 이른바 산토끼가 잘 많이 사는 지대를 선점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 선거뿐이었습니다. 야당이 네거티브를 상대적으로 덜한 건 중도를 선점했기 때문이었죠. 범야권 단일화에 LH 사태 같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제로섬 게임과 호텔링 이론을 결합하면 결국은 네거티브 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왜 그런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한 후보는 이런 필연적 귀결이 벌어지지 못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 선거는 진실만을 원하는 수준 높은 선거가 될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직한 후보가 판지는 선거판에서 선거는 정책보단 예능에 가깝게 됩니다. 정직한 후보의 주인공 주상숙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입바른 소리를 못하게 되자 오히려 유권자들을 웃겨줘서 관심을 끄는 식으로 전략을 좀 수정합니다. 방송과 토론에서 비일공짜 공약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희망 섞인 공약이라도 약속해주는 후보를 원하죠. 그런데 주상숙의 매력 포인트가 이 지점에서 생겨납니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정치인한테 인간미가 있다고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간미는 솔직한 정치인의 이미지, 이걸 주상숙이 갖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선거가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이 이미지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이런 허민 이미지, 진실된 이미지를 만든 건 거짓말을 못한다는 진실 덕분이었죠. 정직한 후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역시 4.7 재보선처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선거 앞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막강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기 마련이기도 한데요. 그것 역시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이걸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라고 정리했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집권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인데요. 실제로 지난 총선 때 그랬었죠.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선 정반대였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부동산 불만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2030 표심이 확 날아가 버렸었죠. 코로나 지원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미 GDP 대비 부채 규모가 40% 넘어가서 재정 압박이 너무 커진 상황이었죠. 정직한 후보에선 이 문제엔 주상숙 후보는 답이 없죠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영화 속에선 유머로 받아들이고 인간미로 받아들이게 되죠. 물론 하지만 현실에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낙선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행동경제학으로 유명하죠.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권자가 온전히 합리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정치와 선거는 어느 시장보다도 피싱과 너칭이 난무하는 영역이다. 피싱은 우리가 익숙한 낚시질에 해당되고요.
너증은 안 그런 척 옆구리를 찔러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걸 말합니다. 둘 다 유권자가 비이성적 행동을 하도록 전문가들이 조작을 한다는 뜻인데요. 역설적으로 유권자는 이렇게 정직한 후보보다는 피싱질과 너싱질을 잘하는 낚시꾼 후보를 더 선호하곤 합니다. 자, 선거란 본질적으로 정책 소비자인 유권자와 정책 생산자인 후보자의 이기적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선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적 유권자는 자신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고요. 이기적 후보자는 자신한테 가장 표가 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중 하나인 선거가 끊임없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거티브 선거 또는 정직하지 않은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유,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피싱과 너증으로 합리적 투표가 포퓰리즘 선거로 조작되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와 피유권자가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기 때문인 겁니다. 선거 이슈가 특히 경제적 이해 충돌의 문제로 귀결될 경우 포퓰리즘 선거 경향은 매우 강해집니다. 영화 정직한 후보는 예능 선거는 해도 적어도 포퓰리즘 선거는 못하는 한 주인공을 내세웠죠. 왜냐하면 포퓰리즘은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한마디로 네거티브 선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말이라면 포퓰리즘 선거는 세상 전체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유권자는 언제나 듣기 좋은 거짓말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정직한 후보를 통해서 현대 정치와 선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자, 후보님 나가십니다. 저 믿고 둘째 낳으세요. 모두들 건강합시다. 제가 부자 동네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직과 땀은 대신하지 않는다. 전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재산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성탁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네? 못대가 굉장히 거슬리나 봐. 뽑아준다 그래. 이 상식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짓말 안 하고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